네, 잘 지내셨습니까? 6월도 벌써 딱 반이 지났네요. 2020년 6월 15일 한국현대문학인문 24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정말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나도 많이 예, 어, 혼란스럽고 또 힘들었고 여러분들도 그에 못지않게 초반에는 조금 혼란스럽고 또 힘들었을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충실하게 따라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튜브 댓글을 쭉 확인해 보니까 일부를 빼고는 많은 학생들이 대단히 성실하게 이 강의를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강생이 모두 46명인데 약 30명 이상은 대단히 충실하게 이 강의를 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그리고 충실하지 않은 또는 못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또 문학이라고 해서 뭔가 있지 싶었는데 막상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고민하고 뭐 회의하는 학생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학에서 문학 공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깊이 고민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강의가 끝나고 다음 주 아니죠?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로 이번 학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래저래 참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라건대는 남은 강의들 혹시 다 듣지 못한 게 있으면 꼭 꼼꼼하게 들으시고 그 다음 주 2주 정도 기말고사 및 포트폴리오 제작에 각별히 신경 쓰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학기 생활한 그 기록들, 그 성장 과정들을 또 시야가 트이는 과정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출석 부르고 할까요? 김은수, 남기찬, 기찬 씨가 어디 간 모양이죠? 이태경, 임시현, 구윤정, 권민선, 권영현, 권태욱, 김미현, 김소연, 김진우. 진우 씨 잘 하던 것 같더니 또 어디 갔습니까? 안 보이네요? 문주은, 박민아, 박상현, 박영채, 박채연, 성재현. 재현 씨 집중 에세이 쓰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쉽지 않죠? 좋은 글 한 편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뭐 궁금해졌습니다. 뭐뭐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빼도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신희연, 희연 씨 댓글 잘 보고 있습니다. 유도영, 도영 씨 요 며칠 안 보입니다. 어디 여행 가셨나? 유아린, 아린 씨도 에세이 쓰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집중 에세이 쓰느라고 만만치가 않죠? 우리 아린 씨는 결기가 있다는 느낌이에요. 글을 보니까. 네, 이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를 돌멩이로 비유하고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판단은 조금은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국민성 이론이거든요. 대단히 위험한 담론입니다. 국민성이라는 게 어떤 민족이나 어떤 국민은 이래 라고 평가하거나 판단해 버리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 개별적인 요소들, 고유성들을 지워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우리 아린시 글이 상당히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멩이 이론을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인들을 비판한 것은 조금은 위험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나현, 이건, 이서연, 서연씨 검열 얘기하더니 어디 갔습니까? 왜 안 보입니까? 이승호, 이찬욱, 우리 찬욱이도 안 보여요. 임현주, 전유빈, 유빈 씨도 뜸합니다. 조한울, 조현진, 지민석, 우리 민석 씨도 어디 간 모양이죠? 지예림, 진가은, 지원 씨 이름 안 부르겠습니다. 안다은, 박예원, 유주연. 혹시 지금까지 안 들은 강의가 있거나 댓글에 언급을 안 한 학생들은 가능하면 댓글 얘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기 1, 2, 3강은 좀 혼선이 있어서 댓글을 못 달았을 수도 있는데 4강 이후는 쭉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이 성적에 문제가 있을 때, 성적 처리를 둘러싸고 교육부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흔적처럼 우리의 강의를 함께 들은 그 모습들을 남겨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번씩 빠진 학생들이 있어요. 이한월, 전수환, 정한, 유지연 이런 불렀나? 네. 이제 출석 부르는 것도 한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쩌면 좋을까? 네.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6번째 에세이 쓰기로 한 학생들 중에 내가 오늘 본 바로는 손예린, 이민성, 임현주, 지난주죠? 지난주. 이 학생들의 에세이를 안 썼네요. 그죠? 이유가 있겠죠?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집중 에세이는 장현민, 지민석, 한지원, 안다은까지입니다. 자, 기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능하면 빨리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위에 일정이 예정돼 있어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감수성의 혁명, 또 다른 식민지 두 번째. 감수성의 혁명과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 우리 김승옥 선생의 무진기행을 봤었습니다. 이 구몽과 무진기행의 이 거리를 재는 게 만만치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의 댓글 반응을 보니까 뜨거워요. 내가 강의를 잘했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망해요. 자,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식민지라는 그 큰 제목 아래 남정현의 분지를 보겠습니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분지도 교과서에서 언급이 되나? 이 수능 특강 이런 데서 언급이 되나요? 한국 현대문학사의 대단히 문제적인 작품입니다. 이 소설을 이해하기는 어렵지가 않아요. 다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편지 형식,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띄우는 편지 형식으로 이루어진 풍자 소설 이 정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풍자적이고 우화적인 그 소설이어서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 시집이나 이 무진기행만큼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비교적 명료한 편입니다. 그런데 왜 문제적인지 이 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소설을 얘기할 때 문학, 뭐 예술이 그렇지만 무엇을 얘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주제가 무엇이냐, 아니면 어떤 대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예술의 차원에서 그래요. 똑같은 얘기라도 그 사람은 나쁘다, 그 사람은 착하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방식, 방법에 있어서는 수없이 다를 수가 있죠.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이 미학과 관련지어서 상당히 중요한 이 테마죠. 우리가 문학 공부할 때. 해서 분지는 무엇을 얘기하는가는 뭐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는가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편지 형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근데 무엇을 얘기하되 이 무엇이라는 그 주제가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대단히 낯설었다는 거예요. 1965년 시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기로 하죠. 자,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남정현 선생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33년생이신데 그죠? 88 이쯤 되셨겠네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은 병치레를 했는데 지금도 정정하게 글을 쓰시고 그럽니다. 작년인가 또 책이 한 권 나왔죠. 근데 이 키도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몸무게도 40kg을 오갔다 그래요. 근데 이 몸으로 이 엄청난 일을 해냈죠. 결기가 있는 분 같습니다. 충남 당진 출생이고요. 이 사진은 법정에서 나오는 모습인 것 같죠? 아마 증언대회에 서 있는 모습인가요? 충남 당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서라벌리에대 문창과, 지금 중앙대학교 문해창작학과의 전신입니다. 중퇴했고요. 1학년 다니다가 말았다고 합니다. 58년 경고구역 중년 작품 손꼽힙니다. 경고구역으로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65년에 현대문학이라는 잡지 3월호에 분지를 발표합니다. 이 분지가 뭐냐 라는 게 중요한데, 분지는 이 분자가 똥분자예요. 똥분자 보이나? 여기 똥자 보이? 똥분자. 지자는 땅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분지, 똥덩어리 땅이란 뜻이죠. 우리 최인훈의 광장 읽었으니까 이 남쪽 광장을 얘기할 때 얘기하잖아요. 탐욕과 이 야만이 판치는 밤의 세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이 찌꺼기, 미국이 남겨준 찌꺼기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는 뭐 이 남한의 풍경들 얘기하잖아. 근데 이 남정현은 이 분지에서 하나 더 치고 나가서 바로 이 남한은 미국의 그 오물들이 넘쳐나는 그런 똥덩어리 땅이라는 겁니다. 물론 오물을 홍만수 자신을 오물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미제국주의의 그 배설물들이 넘치는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분지를 발표하면서 남정현 선생이 이른바 필화에 휩싸입니다. 필화라는 말 들어봤을까요? 필화 이렇게 쓰는데, 붓필자에다가 화근, 어떤 화를 당하다 할 때 화예요. 붓으로 화를 당하다. 이 자기가 쓴 글 때문에 감옥살이라고 꼴을 치르고 뭐 이런 걸 두고 필화라고 얘기합니다.
해서 1965년부터 대략 67년까지 이른바 분지필화 사건이라는 게 전개가 돼요. 이 사건의 개요를 짧게 보면은 현대문학 3호로의 분지가 발표됐어요. 근데 이 반응이 없었다고요. 그렇지 뭐 이런 소설 나올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최인훈의 광장도 있었으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상황이죠. 그런데 65년 3월호 현대문학 3월에 분지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북한의 그 기관지, 노동당 기관지 이런 게 있거든요. 통일전선이니 뭐니 이런 기관지에 이 분지가 그대로 실린 거야. 응? 이 분지라는 작품이 실린 거예요. 남한을 이 미국의 하수인들이 사는 똥덩어리 땅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북한을 존재하게 하는 결정적인 그 모멘텀이 뭐예요? 미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지. 미제와의 투쟁이잖아. 그러니까 이 남한에서 이 미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이런 소설이 쓰여졌으니 북쪽에서는 환희작약했겠지. 그래서 그걸 기관지에다가 떡한 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의 이 공안 당국에서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너 이거 북한에 지령받고 쓴 거지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방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돼요. 검찰에서는 7년을 구형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어령, 이항령, 한승원, 이 한승원 변호사가 대단히 중요한 분인데 대단히 뛰어난 양반이죠. 이 한승원 변호사 등이 나서서 변호를 합니다. 이건 우하고 문학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이죠. 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해서 67년에 선고유예로 풀려납니다. 이 죄가 없는 걸로 이제 풀려나요. 근데 이게 이른바 방공법, 지금도 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서슬퍼렇게 살아있죠. 이 방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이 분지는 일약 하나의 필화 사건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버립니다. 같은 시기 활동했던 이 김수영이라는 시인은 예술가에게는 99%의 자유도 충분하지 않다 라고 했었어요. 100% 온전한 자유가 아니면은 예술가들은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지.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해도 이 예술을 탄압해서는 안 되는데 권력은 그걸 보아넘기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분지 필화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 때문에 여러 지식인들끼리 뭐 연대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 김수영 시 중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는 훌륭한 작품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 남정현의 분지 사건이 언급이 되죠. 시 안에 찾아서 보세요.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그리고 100%의 자유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시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김수영이 쓴 시 중에 제목이 잠꼬대인가요? 그래요. 잠꼬대인가 그런데 이 김수영의 시 이건 발표되지 않은 작품입니다. 6호인데 6호 발표되지 않은 작품인데 최근에 2, 3년 전에 발견이 됐어요. 이 시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김일성 만세 따옴표 치고 김일성 만세 이렇게 시작됩니다. 따옴표 치고 김일성 만세 이런 얘기까지도 허용이 돼야 비로소 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 내 표현의 자유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참 어려운 문제긴 해요. 어려운 문제긴 하죠. 그런데 이 김수영은 그야말로 99%의 자유도 부족하다. 온전한 표현의 자유를 달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지. 그런데 이 소설 한 편으로 이런 화를 당했으니 지식인들, 이 시인들, 작가들이 많이
힘들었겠죠. 그리고 남정현 선생은 1971년에 민주수호 국민협의회 결성을 주도하고요. 뭐 유신헌법과 이런 거 관련되죠. 박정희 독재에 저항하는 그런 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민청학년 사건. 많은 조작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분단 문제죠. 분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의 역사적인 소용돌이 그 구비구비마다 문학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부분을 표현했는지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봐와야 됩니다. 이 문학과 역사가 어떻게 만나는지. 남정현의 작품 세계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한국 역사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작품들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 시인이든 소설가든 문학자들은 그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어떤 식으로든 보고하려고 하죠. 문학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남정현 선생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정치적인 성격이 좀 강해 보이죠. 73년에 허허 선생 시리즈를 씁니다. 허허 선생 시리즈를 쭉 쓰는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 독특한 문학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독자들에 따라서는 호호가 갈리기도 하죠. 뭐 누구나 그렇겠죠. 누구나 그렇습니다만은 한국 현대 문학사니까 이 역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이 작품을 골랐습니다. 어렵진 않으니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지워야죠. 다 읽었나요? 안 읽었나요? 아직 읽었나요? 오늘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한국 문학이 재현한 미국인. 아주 어마어마한 테마예요. 사실 이 테마 하나 가지고 한 학기 내내 공부해도 모자라요, 사실. 잠깐만 에어컨 좀 켜고 올게요. 계속 갑시다. 한국 문학이 재현한 미국인. 그러니까 재현하단 말이 좀 걸리지? 쟤는 리프레젠트라는 말의 번역어입니다. 리프레젠트. 리 다시지 프리 맞나? 리프레젠트 다시 드러내다 보여주다 이 말이죠. 리프레젠테이션 하면은 재현 이렇게 됩니다. 그려내는 거예요. 다시 소설의 형식으로, 시의 형식으로, 에세이 형식으로 그려내는 것이 다시 그려내고 그 재현을 통해 드러난 이미지들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한다 그랬지. 이게 첫 번째 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1강을 계속 오리엔테이션을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소설은 허구다. 그렇다면 현실은 이렇게 시작했었죠. 담론 기억나지? 이게 미국 담론이에요. 그러면 이 재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재현 가능성과 불가능성. 그러니까 여성의 재현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여성의 고통들을 재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일본군 성노예, 우리가 흔히 위안부라고 부르는 역사적 용어로 위안부라고 부르는 그 일본군 성노예 여성들의 삶을 문학이나 회화나 아니면 다른 음악이나 예술들이 재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재현 가능성과 불가능성. 정말 아무리 고통스럽게 보여준다고 해도 재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수많은 언어들, 어떤 층의 언어든 소설의 형식이든 시의 형식이든 역사서의 형식이든 보고서의 형식이든 사진이든 뭐 그림이든 이런 이미지들을 통해서 하나의 재현된 상을 갖게 되지. 그렇죠?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해 보세요. 조선시대의 여성의 이미지, 여성 담론, 여성상 기억나지? 이게 재현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실제로 우리에게
우리 의식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그럼 한국 문학은 미국을 어떻게 재현했을 것 같은가? 그리고 미국을 어떤 이미지로 그려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국은 어떤 나라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국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미국인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 가본 사람도 있겠지만 직접 미국을 충분히 경험하고 미국 사람들 충분히 만나보고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가? 아니면은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뭐 이런 다른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이 그려진 이미지를 여러분 소비하고 그 소비한 결과 어떤 상을 갖게 됐는가?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두 번째 쪽이죠. 이 여기에서 문학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오리엔탈리즘 배웠죠? 그 과정들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미국이나 미국인들을 한국에서는 어떻게 재현했을까? 멀리 조선시대까지 가면은 너무 멀지만 조선시대를 거슬러 가면은 동양을 제외한 모든 이 붉은 뭐 갈색 머리 사람들은 오랑캐들이었죠. 오랑캐. 홍모라 그래서 홍모. 서양 사람들은 다 오랑캐들이었어요. 19세기, 18세기, 19세기 들어오면은 몇몇 사람들 빼놓고. 그러다가 우리 문학으로 와봅시다. 독립신문 단계에 오면은 짧게만 얘기해 볼게요. 독립신문 단계에서 이 미국은 지상천국이에요. 지상천국. 이 서재필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만든 신문이라고 그랬지.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강의 떠올릴 겁니다. 신문과 기차 할 때 독립신문. 이 독립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이미지들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이 필립 제이슨이라는 서재필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만든 신문이지, 미국은 지상천국으로 호명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이어서 이제 혈흔우에서는 문명의 이상적인 공간이죠. 문명의 판타지가 실현되는 공간이에요. 우리 옥년이라는 실질적인 고아가 도달한 곳, 그것이 문명의 심장부지. 문명의 심장부고 근대의 모든 이 환상들이 구현되는 곳입니다. 무정에서도 우리의 청년들이 가는 곳이 바로 어디야? 시애틀이었어요. 미국이었어요. 이렇게 1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 대한 긍정적이고 상당히 그 환상적인 이미지들이 구성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요. 미국 하면은 대단히 아름답고 자유롭고 모든 꿈이 실현되는 아메리칸 드림이 실현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일제 말기, 그러니까 1941년을 전후한 시기죠. 1941년 12월 8일 무슨 일이 있었나? 진주만 습격이 있었지. 이 시기를 전후해서는 이제 미국과 일본이 싸우잖아. 이때 이광수나 뭐 많은 사람들이, 누구야 또 서정주나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친일 문학 작품들을 쓰잖아.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영기축이란 말 써요. 미영기축. 뭔 말이 들어봤나요? 미영기축. 이 밑자는 쌀밑자를 써요. 미국 할 때 일본어로는 영국은 영국 이렇게. 그리고 귀축은 귀신과 가축. 그러니까 미국과 이 영국은 다 귀신 같고 가축 같은 놈들이라는 이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 일제 말기 문학 잠깐 언급하면서 서정주 얘기했었죠. 마스의 오장, 내가 마스다를 했다고요? 마스의 오장 송가라는 게 있었지. 여기서 이 미군과 영국 군대는 이 귀신이면서 가축으로 형상화됩니다. 재현되는 거죠. 그러다가 봐봐요. 미국의 이미지가
어떻게 재현되는지, 미국과 미국인이 어떻게 재현되는지.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 남한 쪽에서 이제 딱 나뉘어야 돼. 남한 쪽에서는 미국이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미국의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는 이 이승만이 권력을 장악하면서부터 미국은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지상낙원처럼 또다시 호명되기 시작해요. 우리를 구원하는 자,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미 점령기였다 그랬잖아. 3년 동안 1945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15일까지 미 3년 동안의 점령 기간 동안에 미군은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군 뒷공무니를 쫄쫄 따라다니기 시작하지. 이때 쓰여진 게 최만식의 미스터 방 이런 것들이야. 어? 최만식의 미스터 방. 이런 것. 그리고 우리 염상섭의 양과자갑 이런 게 다 미국에 대해서 보는 시선들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 전쟁을 거치면서는 완전히 미국은 이제 우리 구원자이자 은인이 되죠. 그 전쟁 후에는 이승만 정권을 뒷바라지하면서 원조 물자를 제시해주지. 그러니까 나라 만드는데 도움을 줬지. 또 어땠나? 전쟁에서 유엔군을 이끌고 와서 우리를 구원해줬죠. 또 원조 물자로 우리를 굶주림에서 구해줬지. 얼마나 고마운 나라야. 은인이야, 은인. 이게 개신교하고 이 결합해서 이 미국은 정말 지상 최대의 아름다운 나라, 선한 나라, 세계를 구원할 나라로 표상이 돼요. 재현된단 말이야. 재현, 표상 같은 말이다. 재현이나 이게 표상이 돼요. 그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됐어요. 나에게도 그렇습니다. 나에게도 대학 오기 전까지는 미국은 그야말로 지상낙원 같은 곳이었어요. 지금도 이 60, 70대 후반 70대 이런 사람들에게는 미국은 구원자 이미지가 강하죠. 그러니까 3.1절이나 8.15 이 독립투쟁을 하고 해방됐던 날에 성조기를 흔드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지. 근데 기형적인 이 퍼포먼스인데 독립기념일에 외국의 국기를 든다는 것, 대단히 기이한 일이죠. 그 기이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일어나지 않게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미국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가 그렇게 강렬하게 구원자의 이미지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없이는 이 남한은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파워 엘리트, 권력층 엘리트부터 시작해서 이 민중들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은 이런 강력한 구원자,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모든 꿈이 실현되는 나라죠. 그러다가 이런 미국의 이미지가 한바탕 변곡점을 이룬 게 바로 분지. 아니요? 하면서 이제 의심하기 시작한 거지. 분지에 이르러서 1965년에 이르러서 이건 아닌가 보다. 미국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고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 숨통을 틀어쥐고 있는 또 다른 제국주의의 모습이다 라고 보기 시작한 거지. 이때부터 이른바 반미문학의 계보가 형성이 돼요. 뭐라고? 반미문학의 계보가 형성이 됩니다. 계보가 쭉 형성이 됩니다. 이 미국에 반대하는 문학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언젠가 잠깐 얘기했던 기지촌 문학, 우리가 양공주라고 얘기했었죠. 우리 오발탄에 나오는 명숙이 기억나지? 영호 동생. 이 양공주로 대표되는 기지촌 문학과, 그리고 미국의 무기, 그리고 미국의 미군의 문제, 그리고 이 한반도에서 궁극적으로 평화를 원치 않는다는 그 이야기가 서서히 퍼지면서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들이 확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1980년을 전후한 시기예요. 이때부터 이 정도상이나 이런 작가들이 뭐 그 전에도 뭐 천승세도 있고요, 하근찬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미군 문제나 이 여성 미군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여성들, 한국 여성들의 문제,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식민지 기획 이런 것들이 젊은 작가들에 의해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책이에요.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정도상의 소설집인데 마지막에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짤막한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허상이라는 거지. 그렇게 우리는 이 미국에 대한 이미지들이 이게 굴절을 겪고 온 거죠. 여러분들에게 미국은 어떤 이미지인지, 미국인은 미국인에게는 그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문항을 통해서 미국을 안다면 미국은 대단히 자국 이기적인 나라고요. 뭐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을까마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국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폭력들을 행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갖 공작을 기획하고요, 온갖 새로운 사회 실험들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을 다 심어 놓습니다. 뒤흔들 수 있도록. 이 얘기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서 어디까지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이면을 보지 못하면은 한국 현대사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일단 남한에서는 이렇게 해방 이후에 이런 과정을 거쳐왔고, 미국에서는 북쪽에서는, 북한 쪽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미국에 대한 철저한 그 증오를 자양분으로 권력을 지탱해 왔지. 이게 이렇게 식민지의 그늘이 깊어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식민지가 끝나자마자 남북으로 나뉘어서 단독 정부가 수립됐지. 각 남쪽과 북쪽에. 그리고 둘이 싸워요. 그 배후에 늘 미국의 그림자 따라다닙니다. 지금도 남과 북이 어떻게 해서든 화해하고 평화롭게 살아보려고 궁리를 하는데,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나 미국의 네오콘이라고 불러요. 매파, 강경파들은 절대 한반도의 평화를 원치 않습니다. 왜? 무기 팔아먹어야지. 그리고 이 한반도가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어야 중국하고도 중국의 방파제로서 잘 지탱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식민지의 긴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깊은 상처 자국이에요. 우리는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조인됐지. 그 휴전협정이 조인된 자리에 남한 당사자는 없었어요. 중국과 북한군과 미군, 연합군을 대표 미군만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왜 안 갔느냐? 우리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이승만 쪽에서는 안 간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에 있지, 정전 상태에 있는 것이지, 이걸 평화협정을 바꾸려고 하는데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당사자예요. 미국과 북한이 당사자입니다. 우린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씁쓸하지 않나? 참담하지 않아요? 미국의 허락 없이는 이 남북 관계의 이 개선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굴욕적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죠. 지금까지도. 그게 우리가 광장에서 봤던 친일을 반공으로 바꿔치기 하고 이어온 그 권력의 모습들입니다.
그 권력 하에서 우리는 친미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뭐 문학 쪽에서는 이 반미의 흐름이 쭉 있었지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반미 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기는 문학자들의 자유지. 충분히 비판할 수 있죠. 그리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외교 관계에서 이렇게 굴욕적인 걸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이 미국의 허락을 받고서야 뭔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유아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새로운 식민지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식민지라는 뜻입니다. 반미 문학에서는 바로 이런 그 논리를 펼치죠. 남한은 미국의 신식민지다. 새로운 식민지라는 거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특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완전히 덜미를 잡힌 형국이라는 것이지. 우리 주요 세력들, 뭐 언론이든 이 경제든 정치든 주요 세력들이 그 친미적인 동향 보세요. 그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미국에서 배운 사람들이 모든 이 영역에 다 배치돼 있어요. 미국 장생들이죠. 또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율적이고 자주적이고 고유하고 독자적인 이름만 쓰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면이랄까 그 시면들을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지. 이해가 아주 무슨 얘기인지. 반미문학의 계보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왔습니다. 오케이? 여기에서 딱 눈치챘겠지만은 이 분지는 바로 한국 문학사에서 이 미국 또는 미국인 담론 변화의 변곡점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게 종북 좌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뭐 그렇게 볼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문학적 형상화의 방식들은 대단히 뭐 그 다양할 수가 있죠.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독자에 따라서는 대단히 불편하게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작품이 어떻게 이렇게 미국에 대한 증오와 혐오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풍자적이긴 하지만 어떤 그 혐오 같은 게 보이죠. 비꼬고 냉소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여성주의적 관점 보면은 또 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군에게 강간당한 어머니의 그 음부를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죠. 막 환상처럼 계속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표현들이나 그리고 스피드 부인을 대하는 이 홍만수의 태도나 이런 것도 여성의 신체를 하나의 그 비유로 들어온 이 비유의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비판적인 지적이긴 해요. 그리고 이 여성의 일생을 하나의 민족의 순환과 등치시키는 이런 수법은 너무나 흔해 빠졌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정 읽었으니까 무정에서 영체를 식민지화된 우리 민족의 비유를 읽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은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문학에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여성 신체를 그 민족 신체의 비유 또는 메타포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근데 그런 이 하나의 관성화된 메타포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비평가들도 있고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섹슈얼리티 문제와 이 역사 문제를 너무 쉽게 포기해 놓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지.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이 점은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국 문학에 재현한 미국인.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문학에 여러 장르들 있잖아. 그러면 1910년대 한국 문학이 재현한 미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러니까 한국 문학이 그린 미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미국의 진짜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허상이었을까? 아니면 일부였을까?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지. 미국의 형성 과정을 보면은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대량 학살이 기본적인 출발점이지. 그리고 흑인 노예에 대한 그 차별 지금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런 쪽에 그런 쪽에 강조점을 두고서 살펴보면은 미국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이미지화 되겠죠. 그래서 이른바 그 소수자 문학, 미국의 소수자 문학들 보란 말이야. 이른바 흑인 문학들. 리처드 라이트의 미국의 아들이나 토니 모리슨의 그 파라다이스나 이런 걸작들 보세요. 미국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나라인지. 그럼 남미에서 재현한 미국 모습 또 달라요. 남미 문학에서 미국은 깡패입니다. 깡패. 그러면 한국에서 재현한 미국은 어떤가? 그것도 다 다르죠. 시점마다. 1910년을 전후한 시기 미국은 천상의 국가였습니다. 1940년들 전후한 시기는 악마의 국가였어요. 그리고 1945년 이후 50년대까지는 또 미국은 이상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분지를 경계로 해서 미국은 새로운 이 뭐랄까 깡패로 등장하지. 됐죠? 그러면서 이 서로 길항에 왔던 거예요. 부딪히면서 미국이란 어떤 모습인지 그 재현을 둘러싸고 여러 이 문학적인 텍스트들이 생산됐던 것이지.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 읽을 것인가? 잘 봐야겠죠. 그리고 이 미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해서 나는 여러분이 바라본 미국이 어떤 모습일지 참 궁금해요. 나는 미국에 갔다 왔는데 오래전입니다만 미국에 나라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뭐 책에만 나오고 뭐 이 화면은 나온 줄 알았지. 이 뉴욕을 갔다 온 다음에는 사람 사는 곳이에요. 브로드웨이 걷다 보면 교통질서 진짜 안 지키고요. 아무데나 건너다니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 뉴욕 지하철 어우 끔찍하고요. 범죄 소굴 같고 우리가 상상했던 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맨 자유의 여신산과 뭐 이 스카이스크래퍼들, 고층 빌딩들, 그리고 번쩍번쩍하는 모습들, 그건 멀리서 잡은 거고 정말 가까이서 들어가 보면은 아우 냄새들, 악취들, 그 불안한 막 두려워요 혼자 다니기가. 그런 한편 대단히 또 자유롭고 용광로 같은 곳이기도 하고 이 다양한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로 딱 우리가 이미지화할 수는 없지. 그게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이런 나라야라고 하나로 딱 하나 이미지로 그린다는 게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 안에 수많은 관점들이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태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디에 초점 맞출 것인가 하나의 그 관점과 비슷하겠지만 대상이 문제가 되겠죠. 미국의 어떤 모습에 주목할 것인가. 우리 역사에서도 미국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미지화 됐다는 것. 여기에 주목하면서 이 분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지의 줄거리는 뭐 아주 간단합니다. 이 홍만수라는 홍길동 10대 손임을 주장하는 화자가 있습니다. 화자가 지금 향미산이라는 곳에서 이 미군이 어마어마한 이 화력을 동원해서 폭파시킬 것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 쓴 거죠. 그러면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를 쭉 이제 플래시백, 회고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지. 홍만수의 아버지는 보안이 이 해방운동, 독립운동에 애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죠? 내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해요. 해방 이후에. 귀환하지 못하지.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면서
해방의 그 기쁨에 들떠 있었지.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독립국가를 우리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와 희망에 들떠 있었는데 그 환영회를 나갔다가 이 어머니가 미군에게 정말 고통스럽게 강간을 당하고 돌아오지. 이 여성 강간 모티프는 너무 식상해요, 사실은. 그리고 여성의 신체를 너무 관성적으로, 타성적으로 그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는 이 분통이 터진 나머지 미쳐서 이제 죽죠. 죽은 어머니에게 쓰는 편지 형식이에요. 됐죠? 어머니는 이 화병으로 죽습니다. 화병으로 미쳐서 죽습니다. 아버지와 만날 날을 위해서 고이 지켜온 몸이 이 미군에 의해서 또 갈갈이 찢겼다는 것이지. 그 어려운 시기를, 일본의 식민지 시기를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참아왔는데 또 미군에 의해서 침범당해버렸다는 것이지. 못 살죠. 그런가 하면 이 분이란 누이 동생이죠. 그 곱던 분이는 스피드 상사라는 미군의 첩이 됩니다. 첩이 되면서 늘 끊임없이 학대를 당하는 모습이에요. 이 학대당하는 여성의 이미지와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의 이미지가 계속 오버랩되죠. 대단히 이런 거 흔해요. 기본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이런 점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좀 불편해요. 분이는 이 스피드 상사의 첩노릇을 하면서 자기 오빠 홍만수에게 껌이나 초콜릿 같은 미군에서 흘러나오는 물건을 팔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홍만수는 미군에 대해서 어떤 이 반발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밥그릇을 챙길 수 있는 어떤 이중적인 포지션에 있는 거지. 미국의 지배에 반발하면서도 또 미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결론을 내려버리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 홍만수는 이중적인 포지션에 있습니다. 어머니를 강간하고 여동생을 첩으로 데리고 살면서 학대하는 미군의 상징인 스피드에게 반발하면서도 또 스피드의 배려 아닌 배려로 먹고 살죠. 그 지점에서 홍만수의 포지션은 흔들릴 수밖에 없지. 그 자의식이 작동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부끄러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치욕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그 현실을 알면은 이 치욕을 견디지 않을 수가 없죠.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상사가 있고요. 스피드 부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비취라 그랬지. 그래서 홍만수가 자기 누이 동생을 이렇게 괴롭히니까 스피드 부인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해가지고 향미산으로 끌고 가서 대한민국을 안내해 주겠다는 그 핑계로 끌고 가서는 덮치는 비슷한 짓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이 펜타곤에서 방송을 하죠. 0.0038 메가헤르츠 방송을 하잖아. 우리 미국의 현모양처를 건드린 이 똥덩어리 땅, 이 대한민국을 폭격해 버리겠다. 나머지들은 다 땅속에서 나오지 말라 하는 그 방송 내용이 있죠. 이 미국의 협박에 떠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우화적으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되고 한국은 그래도 되지 한국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느냐? 라는 항변일 수 있겠죠. 그 행위가 옳았는지 여부는 또 문제적이긴 합니다. 근데 분명해 보이는 것은 60년대 이 시점에서 미국의 기생하는 권력, 국회의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 공아무개라는 국회의원을 찾아갔더니 이 빌공짜 쓰는 공아무개라는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홍만수가 이런저런 사정들 얘기했더니 그 의원은 민선 의원이라 그러죠.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국회의원은 뭐라 그래요? 철저하게 홍만수가 아니고 미국 쪽을 두둔하지. 미국을 옹호합니다. 지금도 미국을 옹호하는 정치 세력들, 언론 세력들 아주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노우라고 얘기하는 순간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우리는 미국 없이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한미동맹 없이 우리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이미지가 형성됐어요. 그 의존적인 그 태도가 그 이미지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언젠가 전시작전권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 줄거리입니다. 예, 홍만수가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의 그 뭐랄까 복수하기 위해서 스피드의 스피드 상사가 분이를 학대하는데 복수하기 위해서 뭐 길게는 어머니를 강간한 미군에 대한 복수겠죠. 복수하기 위해서 스피드 부인을 강간은 아니고 강간 비슷한 것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자 미국 펜타곤에서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에서 향미산 이게 대한민국이겠죠. 미국을 향한 산이란 뜻입니다. 미국을 향한 산에서 공격이 되는 순간을 기다리면서 쓴 편지입니다. 10초가 남았습니다. 쭉 하는 경우들이 그 문장들 있죠.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어떤 항의도 할 수가 없다.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상황이다. 철저히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 북한에서 좋아했겠죠. 좋아하니까 북한에서 이걸 턱하니 기관지에 실었고 그걸 본 사정당국이라 그러죠. 검찰에서는 작가를 고발해서 기소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뭐 어렵지 않게 이해했을 겁니다. 이렇게 씁니다. 지금 이 향미산을 중심으로 하여 직경 수천 마일 이내에 벌어지고 있는 주민들의 이 어이없는 상태를 말입니다. 직경 수천 마일이니까 한반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오랫동안 정을 나눈 일체의 친지며 가산과 석별의 눈물을 흘리고 지층 깊은 곳에 몸을 처박고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미국이 어떻게 우리를 칠까봐 부들부들 떨면서 다 이 지하에 처박혀 있다는 것이지. 도대체 두더지도 아닌 인간의 체면에 저게 무슨 꼴이란 말씀입니까? 하지만 그들은 백의민족 특유의 인내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신의 어깨에라도 매달리는 기분으로 펜타곤 당국, 국방성이에요. 미국 국방부 당국이 수시로 발송하는 지시서에 순종해야만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다니 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의 지령에 순종해야만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다라는 이 표현들 보세요. 미국에 철저하게 굴종하지 않고서는 살아날 길이 없다 라는 게 한국인들에게는 뼛속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북한이 남한을 미제의 괴뢰라 불러요. 이 괴뢰란 말이 뭐지? 꼭두가시한 뜻이지. 이 남한에서는 북한을 소련의 괴뢰라고 부르지. 뭐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이명준의 시선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네, 이 불편한 진실이죠. 불편한 진실을 앞에 두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대답을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이 분지에서 작가 남정현이 제기한 던진 질문에 여러분 세대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세대에 맞는 이 대답을 해야 될 거예요. 내가 발화자의 위치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발화자의 위치. RNC, URNC 따라해 보세요. 발화자의 위치. 발화자의 위치. 말하는 사람의 위치란 뜻이에요. 자기가 말하는, 내가 지금 말하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발화자지, 발화자.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위치는 시간적, 공간적 위치죠.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의 의미와 맥락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1910년대를 살았던 이광수의 발화 내용과 그 의미, 그 맥락, 그리고 40년대 이광수의 발화 내용과 발화 의미, 맥락, 같을까 다를까? 다르단 말이지. 마찬가지로 1960년에 태어난 나하고 60년대에 태어난 나와 2000년도에 태어난 여러분, 거의 40년 차이가 나지. 40년 차이가 난 나와 여러분은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발화자의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응? 미국에 대한 관점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미국을 이해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을 바라보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게 아니죠. 여러분의 그 위치, 여러분의 지금 여기, 여러분의 그 발화자의 위치에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난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미국과 미국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참 궁금해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20대 초반인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많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말 스마트 기기를 장착하고 이제 거의 태어난 여러분들에게 세계는 어떻게 인식되는지, 이 점도 많이 궁금해요.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언어로 리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어야 되지. 재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표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재현이란 말은 표상이란 말과 같이 쓰인다고 그랬지. 표상. 네, 안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눈에 읽히는 작품이에요. 뭐 광장이든 요한시집이든 무진기행이든 이런 작품들하고는 또 뭐 잔등이든 이런 작품들은 상당히, 신문도 그렇죠. 상당히 수준이 높은 미적 형식의 작품이라면은 좀 다르죠.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얘기했느냐가 문학사에서 그래서 문제적이라는 말입니다. 미국에 대한 담론, 미국 담론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자,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독립국인가 아니면 새로운 식민지인가? 뭐 질문 속에 대답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식민지를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구식민지, 식민지를 둘로 나뉘어요. 구식민지와 신식민지. 구식민지는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지배하에 있었던 때처럼 모든 면에서 식민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신식민지는 이제 어떤 군사적인 보호 아래 있거나, 핵 우산 이런 말 알지? 그럼 문화적인 식민지 아래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식민지 있거나, 이런 다른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식민지화가 진행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뭐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식민지의 그늘에서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은 그래, 내 생각. 학문적으로도 우리는 아직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유럽이나 미국의 학문 그 시스템이랄까, 그 지식 체계에서 못 벗어납니다. 유럽이나 미국을 참조하지 않으면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죠. 내가 미국에 갔을 때 말이야, 내가 유럽에 갔을 때 말이야, 이 말을 안 하면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게 하나의 식민지의
이 지배의 증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다양한 방식으로 식민지 지배는 작동합니다. 그 점들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우리는 독립국인가 아니면 새로운 식민지인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미군한테 겁탈을 당하고 미쳤다는 이러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는 가운데 당신이 어머니예요. 얼마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시더군요. 그리고 연방 계속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를, 연방은 계속 이런 뜻이야. 무슨 소리인지 모를 소리를 지르시면 사타구니만을 열심히 쥐어뜯으시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강간당했다는 의미죠. 당신은 갑자기 목구멍이 터져라 하고 이 죽일 놈들아 날 죽여다오 애절하게 외마디 소리를 치시더니 영 그냥 눈을 감고 마셨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에요. 강간당한 어머니의 죽음. 여성의 신체와의 이 강간 모티프,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문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시초 문학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작품들이 많아요. 이문구의 해벽, 이런 작품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를 들면 이문구의, 왜 없어지나? 이문구란 작가 알지? 우리 동네 또는 관촌 수필로 유명하죠. 해벽나 천승세의 황구의 비명, 이런 무시무시한 작품 읽어보세요. 힘들어서 못 견딥니다. 정말 힘듭니다. 60년대 70년대 이 미군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문학이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보세요. 이 겁탈당한 어머니, 홍만수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배운 작품 중에서는 오발탄의 명숙이 있었죠. 명숙이도 문제적인 인물이죠. 자, 그리고 보세요. 여기 이런 식민지에서 미국의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건설한 게 이런 거란 얘기예요. 도시의 미관과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20여 년이나 당신이 누워 계시던 자리엔 지금 빌딩이 하늘을 향하여 요란스럽게 빛을 던지고 있답니다. 이게 1965년에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해방된 지 20년이지. 다시 말해 요리집, 요정이, 은행이, 호텔이, 그리고 외인 상사, 외국인들의 상사, 무역상이죠. 당신의 유택은 무덤이죠. 이런 은행, 요리점, 은행, 호텔, 어떤 무역상사가 당신의 무덤을 강점하여 도시의 미관이란 미명하에 빌딩이란 이름으로 둔갑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의 무덤 위에 이런 성장의 광채들이 자리 잡았다는 것이지. 무덤을 지워버렸다는 얘기죠. 어머니의 상처를 들여다볼 수 없게 됐다는 얘기지. 왜 섭섭하십니까? 뭐라고요? 거참 잘된 일이라고요? 원래가 땅이란 그렇게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 편에 서서 효과적으로 이용돼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죽음 위에, 어머니의 무덤 위에 휘황찬란한 새로운 자본주의의 표상 건물들이, 자본주의를 표상하는 건물들이 들어섰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본주의적 성장은 이 어머니의 이런 고통 위에 서 있다는 것이죠. 작가들은 이런 고통을 직시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렵지 않죠? 내가 길게 설명했는데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막바지여서 대단히 문학을 보는 수준이 높아졌어. 이제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댓글 보면 알아요. 댓글 보면은 문학 작품을 보는 시야가 많이 열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제 그 시야가 열렸다는 것을 확인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쭉 축적되다가 우리 단절적 비약 이런 거 했었죠. 툭 튀는 지점이 있습니다.
경이 얘기할 때 기억나죠? 나혜석의 경이. 멀리 왔네. 나혜석의 경에서부터 여기까지. 됐죠? 독립국인가? 새로운 식민지인가? 깊이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를 대신해서 예고했던 대로 시 2편 골랐습니다. 짤막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하나 더 남았네. 자주 독립통일 허망한 꿈인가? 요즘 남북관계가 험악해지고 있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미국이 못하게 해서 그래요. 니들 얘기하지 마, 교류하지 마. 이유는 그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철저하게 이 북한을 악마화하고 이 악마를 길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괴멸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미국 그 근본주의자들의 기본적인 대북관입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무섭죠. 무섭죠. 미국은 세계를 구원할 천사고, 그리고 남한은 말 잘 듣는, 천사의 말 잘 듣는 연약한 아이고, 미국은 그 연약한 아이를 노리는 북한은 그 연약한 아이를 노리는 악마라는 그 이미지가 딱 굳어 있어요. 여기 자주 독립 통일 허망한 꿈이죠. 여러분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가야 할 길일 텐데. 그렇죠. 자, 이제 향미산에 미국의 폭격이 퍼부어지기 몇 초 남았죠. 10초 남았다 하네요. 이제 곧 저는 태극의 무늬로 아롱진 이 러닝 셔츠를 찢어 한 폭의 찬란한 깃발을 만들 것입니다. 통일의 깃발을 만들겠다는 뜻이었대요. 우리 그 남정현 선생의 말에 따르면은 이것 두고서 뭐 태극기를 모독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학적 표현이죠. 이제 태극 무늬로 아롱진 이 러닝 셔츠를 찢어서 한 폭의 찬란한 깃발, 남북이 하나의 깃발로 뭉치는 그런 세계를 꿈꾸었다고 합니다. 그 표현이었다고 해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잡아 타고 바다를 건너야지요. 그리하여 제가 맛본 그 위대한 대륙에 누워있는 우윳빛 피부에 그 윤이 자르르 흐르는 여인들의 배꼽 위에 제가 만든 이 한 폭의 황홀한 깃발을 성실껏 꽂아 놓을 결심인 것입니다. 미국의 깃발, 미국 그 땅에 가서 깃발 꽂겠다는 것이죠. 독립의 깃발을. 믿어주십시오. 어머니,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 그래도 당신은 저를 못 믿으시고 몸을 떠시는군요. 참 딱도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저 이 툭 솟아나온 눈깔의 말입니다. 글쎄, 이 자식이 그렇게 쉽게 죽을 것 같습니까? 하하하. 이렇게 끝납니다. 쉽게 죽지 않을 것이다. 통일의 깃발을 미국 땅에, 여기는 이 스피드 상사의 부인의 배꼽으로 상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깃발 꽂겠다. 그래서 우리 자주 독립 통일을 실현해 나가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로부터 또 벌써 5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55년이 지났네요. 그죠? 그렇게 세월이 갑니다. 허망하죠. 이 미국 참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입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여러분도 고민이 많을 줄 압니다.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직시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는 정말 당당하고 BTS 나라고 말이야. 기생충을 만든 나라고. 아주 뭐랄까 자존감이 넘친 것 같지만은,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스스로 전쟁을 치를 수도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아무것도 아닌 38선 경계를 두고 이 적대적인 세력과 맞서고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일본 식민지
그리고 또 다른 전쟁과 또 다른 신식민지,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윤허 없이는, 허가 없이는 남북관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참담한 상황, 이걸 두고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여기서 과연 이 남북을 연결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는 게 가능할까? 우리는 이 허리가 잘린 채 말이야, 이 섬처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갑갑하고 울적해지죠. 이 정도만 하죠. 그런데 이 남정현 선생이 신동엽하고 각별한 사이였대요. 시인 신동엽하고. 제발 그 연예인 방송인 신동엽 얘기하지 말고요. 이 시인 신동엽과 각별한 사이였고, 신동엽이 일찍 죽었죠. 이 남정현 선생이 안아서, 뭐 세상 떠났을 때 안아서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김수영과 신동엽의 시 보고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시예요. 배웠을 겁니다. 다 그냥 외우세요.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웠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돼야 한다.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해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여기까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에는 피해 냄새 섞여 있다. 그죠? 그 다음이 절창입니다.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 마지막 연을 바꿨죠.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쓴 시죠. 소설 쪽에 광장이 있었다면 시에서는 우리 김수영의 이 푸른 하늘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시들도 많이 있지만은, 여기서 이 김수영은 혁명은 고독한 것, 또는 혁명은 고독해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네요. 알듯 말듯하죠. 혁명이 뭐 집단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각자의 개별적인 이 정신의 영역까지 파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활의 영역까지. 그래야 혁명이 비로소 성취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혁명은 늘 다시 혁명해야 됩니다. 혁명에 만족해버리면 그 혁명은 타락합니다. 그리고 권력화합니다. 혁명 고독합니다. 외롭게 끊임없이 혁명을 반추해서 새로운 혁명을 꿈꿀 수 있어야 되죠. 그건 개인적인 차원도 그렇고 집합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학에 들어와서 자유를 향해서 비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20년간 교육의 이 관성에 붙들려서 옴쭉달싹하지 못하고 노예처럼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고나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독한 상황에서 삶의 혁명을 꿈꿀 수 있어야죠. 아무도 몰라줍니다. 아무도 알아준 사람 없습니다. 내 자유의 그 극한은 대단히 고독한 꿈입니다. 고독한 몸부림이고요. 어느 순간에 비상했을 때, 푸른 하늘에서 떠올랐을 때, 그때 그 환희는 자신만 알 수 있겠죠. 그 자유가 준 선물이 무엇인지 자기만 오롯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발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직선으로 비상해서 자유로웠다고 부러워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비상하기 위한 그 에너지들을 어디서 끌어모아야 될지, 그리고 그 비상할 때 그 힘들 있죠. 수직으로 떠오를 때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하겠는가. 그 추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 연료가 필요하겠죠. 그 연료를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지금 얻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땅에서 기면서 살아요. 이 중력에 복종하면서. 우리 남정인의 분지에서 얘기하자면 두더지처럼 그냥 땅속에서 그냥 기면서 사는 거지 뭐. 햇빛 보면 뭐하나. 이 푸른 하늘로 비상해서 뭐예요. 그냥 지 혼자 굽신거리며 살아가면 되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럼에도 끊임없이 푸른 하늘을 꿈꾸면서 비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고독한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다 한쪽으로 갈 때, 아니야,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자발적으로 길 잃은 자가 되는 사람들, 고독한 사람이겠죠. 이 푸른 하늘, 노고지리, 혁명, 자유, 혁명, 고독. 시어들이 묵직묵직하죠. 자유, 비상, 혁명, 고독.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비상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끼워준 안경 끼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뭐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있죠. 자, 마지막 시 한 편 보겠습니다. 네, 이 시 역시 내가 아주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혹시 읽은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네. 교과서에 나오나? 이런 게 교과서에 나와야 할 텐데. 누군가가 댓글에서 그 중립구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중립구 문제에 대해서 광장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 댓글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메모를 해놨었는데 그 고민하는 우리 제자의 모습이 갸륵해서 힌트가 될까봐 이 시 골랐습니다. 신동엽 들어봤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에서도 얘기하는 게 바로 중립의 초래청입니다. 키워드가 바로 중립의 초래청. 이 초래청은 신랑 신부가 이 혼례를 치르는 곳이에요. 전통 혼례에서 이 초래청입니다. 이 다 벌거벗은 아사달과 아사녀, 신동엽의 시에서 늘 나오죠. 남자와 여자가 중립의 초래청. 이 남자 여자는 남과 북입니다. 남과 북이 중립의 그 초래청에서 혼례를 올리는 그 상상을 합니다. 껍데기는 다 쇠붙이를 다 보내고 이 중립의 초래청에서 하나가 되는 이 세계를 꿈꾸었어요. 신동엽. 이 신동엽의 시적 상상력의 핵심입니다. 중립의 사상이. 이 중립의 사상도 오래됐는데 6.1쯤부터 시작해서 오래됐습니다. 이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대단히 그 기회의 땅이면서도 또 위험한 땅이기도 하죠.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중립구 구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하자. 그러니까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애가 사례가 하나 사례를 본받은 것이었죠. 이 중립국의 문제를 시적으로 밀고 나간 시인이 바로 신동엽입니다. 신동엽은 아나키스트 시인이었다고도 하죠. 금강이라는 서사시로 아주 유명합니다. 시간이 빠듯하니까 짧게 읽을게요. 여러분들 한번 다 외워보십시오. 훌륭하십니다. 산문시 1 이랬는데 산문시 2는 없습니다. 산문시 1, 2, 3 시리즈를 쓰려고 기획했던 것 같아요. 신동엽이. 그 제목을 따로 달았겠죠 이제. 근데 산문시 1 해놓고서는 못 썼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세요. 스칸디나비아라든가 스웨덴, 노르웨이 이쪽에 있는 곳이죠. 덴마크 쪽에 뭐라고 하는 고장에서는 아름다운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아저씨가 꽃 리본단 딸 아이의 손 이끌고
백화점 거리 칫솔 사러 나오신단다. 이 중립국에서는 정말 대통령이 어떤 권위도 부리지 않고 그냥 대통령은 직업이에요. 가진 아저씨가 꽃 리본 단 딸아이의 손을 이끌고 백화점 거리 칫솔 사러 나옵니다. 아주 소박한 모습이죠. 실제로 그렇다고 그러죠. 이 국회의원이나 이런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뭐 젊기도 하거니와 이쪽 동네 사람들은 젊기도 하거니와 대단히 소박하다 그러죠. 그게 일상화돼야 돼요. 권위적인 이런 모습들이 대단히 흉해야 됩니다. 흉하게 와닿아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권위주의적 태도에서 못 벗어나죠. 그리고 보세요. 탄광 퇴근하는 광부들의 작업복 뒷주머니마다엔 기름 묻은 책이 쭉 들어있어요. 책을 봤더니 하이데거, 철학자죠. 러셀, 영국의 철학자입니다. 해밍웨이 알죠? 장자. 이런 책들이 들어있어요. 광부들의, 노동자들의 호주머니에. 여러분들의 가방에 어떤 책이 들어있나? 휴가여행 떠나는 국무총리, 서울역 3등 대합실, 매표구 앞을 뙤약볕 흡수며 줄지어 서 있을 때, 눈에 선하지. 국무총리가 특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지. 그냥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서울역 3등 대합실이야. 1등도 아니고 3등 그 대합실은 기다리는 곳이죠. 매표구 앞을 뙤약볕을 흡수며 뙤약볕을 한 박 뒤집어 쓰고 줄지어 서 있을 때, 그걸 본 서울역장, 좋으시겠소, 기쁘시겠소 라는 인사 한마디 남길 뿐 아무렇지도 않게 평화스러이 자기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더란다. 우리 같으면 서울역장이 이틀 전부터 비상 걸어가지고 난리가 났겠지. 옛날에 이 역의 플랫폼까지 차를 몰고 들어간 무지막지한 총리도 있었죠. 누군지는 찾아보세요. 남해에서 북강까지 넘실대는 물결. 남해에서 북강까지 넘실대는 물결. 동해에서 서해까지 팔랑대는 꽃밭. 땅에서 하늘로 치솟는 무지갯빛 분수. 평화로운 곳이죠. 남과 북이, 동과 서가 다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땅입니다. 이름은 잊었지만 뭐라고인가 불리우는 그 중립국에선 아마 이 중립국이 이 한반도에서 형성돼 세워질 그런 중립국을 꿈꾸는 겁니다. 하나에서 100가지가 다 대학 나온 농민들, 트럭을 2대씩이나 가지고 대리석 별장에서 산다지만 다 풍요롭게 산다는 얘기지. 산다지만 대통령 이름은 잘 몰라. 나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대통령 이름은 잘 몰라도 새 이름, 꽃 이름, 지휘자 이름, 극작가 이름은 훤하더란다. 우리는 과잉 정치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치적인 그 이야기들이 모든 그 의제들, 아젠다들을 막 잡아먹어버리지. 정치가들 목소리 너무 커요. 뭐 대통령 하면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몰라야 좋은데. 이런 겁니다. 새 이름, 꽃 이름, 지휘자 이름 더 중요하다는 거야. 대통령 알아서 지들이 잘 해야지. 잘하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겠지만. 극작가 이름 훤하더랍니다. 애당초 보세요. 애당초 어느 쪽 패거리에도 총 쏘는 야만엔 가담치 않기로 작정한 그 지성. 그 지성. 애당초 처음부터 어느 쪽 패거리에도 총 쏘는 야만엔 가담치 않기로 작정한 그 지성. 빛나는 지성이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빛나는 지성을 발휘하죠. 어느 쪽 패거리에도 총 쏘는 전쟁이라는 야만엔 가담치 않기로 작정한 그 지성. 그래서 어린이들은 사람 죽이는 신용을 아니하고도 사람 아름다운 놀이 꽃동산처럼 풍요로운 나라. 어린이들은 사람 죽이는 신용을 아니하고도 아름다운 놀이 꽃동산처럼 풍요로운 나라예요. 전쟁 놀이 안 하고도. 이게 중립국이지. 억만금을 준데도 싫었다.
자기네 포도밭은 사람 상처내는 미사일 기지도 탱크 기지도 들어올 수 없어. 우리는 미사일 기지, 탱크 기지 들어오면 안 된다. 사람 상처내는, 응? 사람을 해치는 그런 무기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끝끝내 사나이 나라 배짱 지킨 국민들. 멋지지. 이 껍데기는 가라에서 얘기하는 모든 쇠뭉치는 가라는 것이죠. 다 쟁기로 바꾸자는 것이지. 참 우리가 무기를 사는 비용만을 가지고도 참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죠. 내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국방비만 줄이면은 내가 남북 평화 체제를 원하는 것은 남북 통일 같은 거 원하지도 않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남북이 자유왕래하고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평화협정 맺고 그 중국이나 일본이나 소련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좀 건드리지 말고 좀 내버려 주라. 우리 평화롭게 살 테니까. 그렇게 약속하고 통일은 뭐 나중 얘기고 그냥 무기 조금 사고 남북 모두 좀 풍요롭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영혼이 좀 한가롭게 살고 싶다는 거지. 그리고 이 광대한 여행의 상상이 가능한 그런 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나? 내가 주먹구구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해 볼게요. 우리의 국방비가 보통 예산의 한 10%라고 치자. 내가 적게 잡아서 그래요. 우리 총 예산이 얼마인 줄 아나? 500조쯤 돼. 500조. 500조의 10%면은 50조지? 이 50조 가지면은 여기 반만 뚝 자르면은 25조만 가지면은 모든 교육의 무상화, 대학까지 다. 그럼 모든 사회 안전망, 노인 문제, 아동 문제, 육아 문제 있죠? 육아부터 노인 문제까지 다 장애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남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아마 젊은이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기본소득 같은 것도 가능할 겁니다. 청년들이 이 취업에 매달리지 않고 정말 자기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제공해주는 그것도 가능할 거예요. 꿈 같은 얘기인가? 왜 이런 꿈을 안 꾸지? 우리 왜 이런 꿈을 못 꾸지? 그 무기를 몇십 조씩 사는 건 멍하니 바라보면서 말이지. 응? 그 무기도 쓸 데가 없으니까 계속 그냥 폐기 처분되는 건데. 이게 정치예요, 이게 정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상. 응? 이 상상력이 입각한 이런 그 상상력의 힘이 입각해서 발상의 전환. 이게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이 68혁명 때 슬로건이 뭐였는지 아나? 응? 68혁명 들어봤지? 이 68혁명 때 젊은이들이 들고 나온 슬로건이 Power to Imagination이에요. 뭐라고? Power to Imagination. 써볼까? 파워. 파워가 뭐지? 권력, 힘. 권력을 누구에게? 권력은 누구에게? To Imagination. Power to Imagination. 상상력에게 권력. 상상력의 권력. 이게 68혁명의 슬로건이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 슬로건에 흠뻑 젖었죠. 난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상력입니다. 뭘 해도 상상력이에요. 이 망상 같은 거 말고, 응? 로또 복권 당첨돼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망상들 말고, 현실의 다리를 딛고, 응? 현실과 다른 세계를 꿈꾸는 상상하는 힘. 그 상상에서 온 발상의 전환. 이게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세계를 바꿉니다. 충분히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상상의 힘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그 미래에 대한 공포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뭘 통해서? 기본소득을 통해서. 그게 벌써 얘기 나오기 시작한다 그랬지. 이제 여러분들의 싸움이 필요하겠죠. 문학적 상상력에 기초한 이 즐겁고 유쾌한 싸움,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원한으로서의 싸움은 안 됩니다. 즐거운 싸움이어야 돼요. 즐거운 투쟁. 우리 터키의 작가 중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정말 재밌는 작가예요. 이 작가의 작품 중에 확인했어요. 아지즈 네신이라는 터키의 아주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 아지즈 네신의 책 일단 웃고 나서 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단 웃고 나서 혁명. 웃으면서 혁명해야죠. 웃으면서 투쟁해야 됩니다. 이 유머와 혁명의 관련성이기도 해요. 아마 다른 기회에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유머의 힘, 유머와 투쟁, 이런 문제들은 아주 재미있는 화두들이지. 아지즈 네신의 일단 웃고 나서 혁명이라는 재미있는 책 읽어보세요. 이 풍자 문학의 한 극단을 보여줍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자, 반도의 달밤, 무너진 성터가의 입맞춤이며 푸짐한 타작소리, 입맞춤 타작소리, 사색분, 춤과 사색분, 이런 탱크긴이나 미사일기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얘기지. 당당하게. 반도의 달밤은 무너진 성터 옆에서 입맞추는 연인들이 있고, 또 푸짐한 타작 소리가 있고, 또 춤이 있고, 사색이 있죠. 마지막입니다. 하늘로 가는 길가엔 황토빛 노을 물든 황토빛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신사가, 그냥 석양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가진 신사예요. 이 신사가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병을 싣고 30리 시골길 시인의 집을 놀러 가더랍니다. 이 대통령이 시인의 집을 놀러 가는 이 모습들 어떤가? 이래야죠. 내가 늘 강조하는 게, 정치를 하려면은, 그리고 이 고급 공무원이 되려면은, 뭐 검사든 판사든 이거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문학 고전들을 읽어야 돼요. 타자의 고통에 감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않고, 이 고위직에 있으면 이 사람들 흉기가 됩니다. 흉기가. 그냥 농담반 진담반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전 100권을 읽고 그 시험을 치러야 된다. 내가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들은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겠지. 네, 우리 신동엽이 꿈꾸던 세계가 이렇습니다. 중립국의 사상, 중립의 사상 통해서 60년대 어떤 문학의 수준을 봤습니다. 최인훈, 남정현, 김수영, 신동엽. 시인들은 이제 시의 공부는 또 시 가르치는 교수님 계시니까 거기서 많이 배우고, 나는 문학사에서 도움이 될 만한 얘기 잠깐 했습니다. 또 길어졌네요. 다음 시간에 수요일에는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포 가는 길 하면서 내가 아껴둔 회상의 시 한 편과 함께, 시가 아니죠, 동화 한 편과 함께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잘 달고요, 유튜브에. 그리고 가상대학 집중 에세이의 이 코멘트도 잘 작성하기 바랍니다. 네, 그 코멘트들만 잘 모아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모양이 달라질 겁니다. 네, 오늘
현대문학 입문 23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